어떻게 됐나? 무슨 당이요? 정의당이요. 심상정의당이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여보세요. 거기 저 지금 그 마스크 그 끈 노란색 그게 정의당 색깔이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런 당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결선 투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심상정 이정미 결선 투표가 만들어졌어. 아, 벌써 그렇게 진도가 나갔나요? 아씨, 내가 이거 괜히 갖고 왔구나. 이런 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니 봐봐요. 심상정이 46.42%, 이정미가 37.9%. 그래서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했어. 물론 여기서는 심상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이 성적을 그러니까 3위 이하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난 정의당을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정미로 바꾸는 게 세대 교체래요. 이해는 된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대선 후보라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과반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웃긴데. 과반 득표에 실패해서 46.42%. 아니 나온 사람이 지금 정말로 4명. 4명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2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과반이 안 나온다고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 네, 3위가 12% 이상이니까 사실 근데 저는 정의당을 이대로 진보정당이 그냥 몰락하는 거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너무 우리가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비례대표에 많이 우리가 표를 몰아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당인데 계속해서 심상정의당이 되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조금 이정미 전 대표가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정의당을 망친 그런 세력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조금 힘은 실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투표권은 없지만. 아니 근데 그 정청래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민주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이라고. 그 권리당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준 대선 경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당원이나 대의원이 지역위원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민희 의원이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은 독자적인 당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몇십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 하는데 그래 실제로 그 권리당원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경선도. 주류가 아무리 이재명을 핍박을 해도 권리당원들이 봤을 땐 이재명이 나라고 찍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실제로 지금 당원 구성이 소위 말하면 패미들이 장악했다 정도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그 패미라고 하는 사람들 성향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장동 이야기도 논평이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기 당원들이 더군다나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 기간이잖아. 어차피 사람들은 대선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선거하는 거거든. 누가 더 세냐를 겨뤄보는 거예요. 지들끼리. 몇만 명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이 아예 망가졌다는 의미에서 이 의제를 갖고 온 거예요. 의미가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한 뭐 5%에서 10% 정도 포션을 차지하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땐 누가 나와도 여기 2, 3% 득표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당 사실상 해체로 간다니까요. 그렇죠. 선거비도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바로 있을 3개월에 있을 지방선거랑 바로 연동이 돼요. 이 선거 자체가. 근데 왜 망해가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충고해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 대통령을 제기해 한강에 떨어져라고 말하는 그 세력이 지금 정의당의 주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이들이 주장하는 패미라는 것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이 당에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당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애정이 있어가지고 충고해드리는 거고요. 네. 길게 이야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신 그 노회찬 6411 이 영화는 꼭 많이 봐주세요. 마차 나옵니다. 어. 제가 어디서 나온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로 갑시다. 21페이지. 김기현이 그랬죠. 6,400억 원 임야 땅을 줄 테니 팔아달라 이렇게 저 땅이요 저 땅. 도로 구부리기 신공. 매입 당시에 3,800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 주변 시세로 하면 640억 원. 약 1,800배의 차익을 올리신 분. 맹지 임야였던 사실 뭐 어디 가다 보면 땅이 있긴 한데 쓸모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게 맹지. 땅만 존재하는 거야. 농사 짓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쉬운 게 밭. 밭에다가 이제 잘 자라는 작물 몇 개 키우는 정도로 유지하는 또는 거기다가 아예 아무것도 안 심고 산 비슷하게 야산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무가 좀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있는 정도 그게 다 맹지인데 맹지 임야 34,920평. 근데 지금 이게 양희원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폭로 비슷한 걸 하니까 땅 줄 테니 팔아달라. 저한테 저 핸드폰 번호 좀 깔아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팔아서 10% 드리도록 저는 20%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게 맹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뭐 몇 년도에 산 가치도 없는 땅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물음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가치 없는 땅을 20년 전에 왜 샀냐라는 질문을 해줘야 돼요. 정말로 포나님 말씀대로 이건 맹지야. 쓸데가 없어서 밭을 해. 본인이 밭을 하려고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샀어요? 그때 당시 600 몇만 원 주고 이건 왜 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그 땅 투기꾼들의 오랜 격언이 생각나는 거죠. 바보는 오를 땅을 사고 보통 사람들은 오를 땅을 찾고 그리고 정말 권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땅을 사서 땅값을 올린단 말이 있잖아요. 딱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맹지 정말 쓸 때 본인 입으로 말해도 팔리지도 않는 그 땅을 도대체 그러면 1998년 이때 왜 샀어 그러면? 자기가 가서 농사밭 일굴 거 아니고 거기에 길이 생겨가지고 지금 1,800배가 올랐는데 이 안에 도대체 허위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땅 산 것도 사실이고 KTX 노선이 갑자기 휘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땅값이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가 허위사실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다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2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640억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600억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네. 그래도 저는 20% 제가 보장해드릴게요. 그게 12억 8천만 원 무조건 드립니다. 지금 아까 3만 평이 넘었잖아요. 그 뭐 밑에 터널을 지나가고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포함하면 가장 땅값이 더 중요한 게 접근성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 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그 도로를 통해서 그 땅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 일부 가격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무슨 640억 원이냐 땅을 줄 테니 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매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에 가까운 박맹우랑 울산시장과 지역구를 나눠먹기 하듯이 했잖아요. 지가 지역구 울산 남구를 지역구 3선할 때 박맹우는 울산시장 3선하고 그 박맹우 시절에 김기현 땅으로 도로가 나게 만들어 줬고 사실이잖아. 그 인허가권자가 박맹우였으니까 그 박맹우가 3선으로 더 이상 울산시장을 못하게 되자 김기현이 울산시장에 출마하고 그 박맹우는 울산 남구에 출마하는 사이 정도 되면 거의 이란성 쌍둥이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지역구 물려주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지역구 물려주는 게 대표적으로 당이 전략 공천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역구를 물려주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 자기 형제보다 믿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시 고문 변호사 시절에 34,920평이나 되는 땅을 그것도 있을 때도 없는 임야를 왜 샀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가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오를 걸 알았던 거죠. 물론 그것도 박맹우가 울산시장이던 시절에 산 건 아니야. 일단 샀어. 그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자기랑 절친 어떤 절대적 관계에 있는 박맹우가 시장이 되고 나서 도로를
이쪽으로 갈 걸 이쪽으로 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땅 앞으로 내는 것은 그들만의 신공이라니까. 흔히 말하면 나는 그 땅이 김기현의 땅인 줄 몰랐어 할 놈들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함정 의심을 할 수 있잖아. 애초 계획대로 니은자로 간 게 아니라 이상하게 기역자로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박맹우랑 근데 거기에 울산 남구를 매개로 해갖고 서로 간에 공통점이 심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당시 김기현은 박맹우의 측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부터 밝혀야지. 왜 아무도 측근이었는지 안 물어봐. 완전 측근 한 몸인데. 아 아니구나 그럼 측근이. 아니 대통령의 집에 처마가 조금 튀어나온 거 가지고도 지랄 발광하던 세력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여주시면 저 도로를 저렇게 휘게 만들 수 있는 힘은요.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못하는 짓을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발언 주의해 주세요. MB께서 내곡동 집 앞으로 도로를 꺾은 적이 있으십니다.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MB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MB를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죠. 아 그렇구나. 근데 적어도 박덕흠이나 전봉민은 쪽팔린 줄 알고 탈당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은 야 내가 90% 할인해줄 테니까 네가 사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 후원무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20% 드립니다. 거래 수수료만 이걸 만약에 판다면 거래 수수료만 굉장히 많이 0.8%니까 거래 수수료만 해도 거의 5억, 6억 가까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박맹욱하고 김기현하고 만나서 뭐 꽁냥꽁냥한 건 우리가 모르지.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났잖아. 당연히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을 이재명에 대입을 한번 해보라고. 누구를 이재명으로 대입할까요? 이재명을 김기현에 대입을 해볼까요? 박맹우에 대입을 할까요? 똑같아요 입장은. 박맹우에 대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니까. 이재명 관련해 갖고 이재명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대입을 한번 해봐.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640억이라고 생각해봐. 죽었어요. 대선 출마 포기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사안이면은. 근데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라고 그 지랄 하시던 분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 이 새끼들은 보면. 그렇게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공격하던 바로 그 새끼 이름이라고 내가 말 안 할게요. 그 새끼 아들은 퇴직금을 50억씩이나 받고 국회의원 사퇴했잖아요. 콱 쌍놈 도둑놈 새끼들. 저 누구 이름 말한 적 없습니다. 도둑놈들. 그 콱이 조국 장관네 공격하고 그렇죠. 조미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추미애 공격하고 문 대통령 공격하고 문 대통령 아들 공격하고. 그러고 나면 검찰이 무혐의해주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언론의 문제라고도 하기가 그런 게 이거는 쪽수로 좀 싸워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좀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의원들 개개인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는 힘들더라도 좀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진 않나. 이거는 진짜 굉장히 대선 기간 아니었으면 김기현은 지금 굉장히 큰 한 달짜리 정도 갈 수 있는 한 달 이상 갈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진짜 좀 아쉽네요. 우리가 한 달 이야기하면 돼요. 한 달짜리 이슈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어? 아닌데. 아니 제가 나올 때마다 20%, 21% 그럴게요. 그러니까 너무 뻔뻔한 거죠. 너무 뻔뻔합니다, 진짜. 이게 사람들이 사실 이런 정도 되면요. 민주당 사람들은 선거 안 나오거든요. 이걸로 먹고 살면 되지. 그렇지. 뭔 선거까지 네. 나오고 지랄이세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부자의 개념, 부자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더 세지고 싶고요. 그 재산 지키려고 권력이 필요해요. 내가 본 바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판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검사였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정말 남은 인생을 다 바꿔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모두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판사님, 존경하는 검사님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미루자는 것이 민생이 아니라는 거에 어떻게 동의를 하냐고요. 예. 그쪽의 주장이 그거예요.
울산시의 행정 절차에 따라 노선 계획이 수립된 것일 뿐 김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겠지. 이것은 하죠. 뭐 정답의 그거. 스킬이야. 어. 울산시의 행정 절차에 따라 그러면 왜 5개월 사이에 그 계획이 바뀌었냐고요. 그쵸. 7월 달에 있던 계획은 니은자였어요. 12월 달에 바뀐 건 기억자예요. 고대고기 수송을 원하는.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이 사람 땅은 나중에 울산시장이 된다? 그때 울산시장은 김기현의 지역구를 물려받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뇌물이야, 뭐야?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법적으로 누가 그런 참신한 스킬을 법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 이거 무슨 스와핑도 아니고 스와핑법 위반. 이건 뭐.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을 배워서 법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꼭 김기현이 억울한 건 알겠어요. 왜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그 여자 누구였지? 누구였죠? 윤희숙. 윤희숙이 왜 성질을 냈는지를 알겠다니까. 내가 먹은 거 얼마나 먹었다고 진짜 너무하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국민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때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빴잖아. 왜 지가 화를 내지 했는데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1800배, 누구는 아빠가 제주도에 땅, 누구는 대장동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50억을 써갖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난 이분을 좀 따스하게 어루만져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명단이라도 까고 화를 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주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얘들은 또 내부에서 서로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명단을 깔 수도 없는 거야. 아, 요즘은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깔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 지금 보면 원유철 와이프 나오고 대법관 나오고 뭐 박영수 나오고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확 부동산 정책은 지금이 정말 잡기 정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자, 기회는 온 거고 역사는 나한테 온 기회를 기회로 만들면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 역사가 바뀌고 싶지 하지 않아. 그래서 품격을 갖고 누구랑도 싸우지 않고 세상은 그만큼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세상 바뀔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내 기득권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 중에는 토건 세력도 좀 있어야 내 콩고물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또 판검사도 좀 있어야 내 권위를 지켜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저렇게 그냥 그러면서 돈 가진 놈들은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국가의 형태를 갖춰야 되니까 저기 못 사는 사람들한테 먹고 떨어져하고 돈 좀 쥐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 마인드를 갖고 살면서 해먹던 놈들이 계속 해먹어야 되고, 그 기업하는 놈들이 항상 부자여야 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처절한 거예요. 근데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을 못 가진 사람들이 그걸 바꿔내는 건 엄청 힘들고요. 다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못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투표로 이겨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면 그 대통령이 세상을 많이 바꿔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표시가 잘 안 났을 때는 민심이 이반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정부 사기, 이재명 뽑아놓은 건 분명히 세상 확 바꿔보라는 거였는데 안 바뀌었다고 느끼는 순간 이재명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잘 해낼 거라고 믿지만 역사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심화되기 시작하면요, 이재명 같은 캐릭터가 계속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재명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모순이 훨씬 많아져요. 김기현이나 곽상도 같은 사건이 계속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재명보다 더 센 캐릭터를 원할지도 모른다고요. 바꾸어내서 최소한 부자인 걸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너무 불공정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세상을 바꿔내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촛불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촛불 1기, 이재명 촛불 2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도 있었고 망가진 나라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단계 촛불 1기, 그리고 나라를 확 바꾸는 촛불 2기,
이렇게 명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동감했어요. 그게. 한 8기, 9기까지 가야겠네요, 쭉. 그래야 이게 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지. 지금은 한 70년 동안 계속 해먹던 애들이 해먹다 보니까 이렇게 역병이 도는 이 시기에 부동산으로 누구는 100억, 50억, 100억씩 버는데도 언론에서 그들을 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아니, 기형적인 한번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론이 왜 때려요? 나도 무덕무덕 빨아주고 만배양같이 돼야 되는데 근데 같은 편인데. 언론이 왜 때립니까 이거를? 검찰이 검찰 개혁 한다고 할 때 얼굴이 사색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누구누구 형처럼 50억 챙기고 100억 챙겨야 되는데 내가 그 고시원에서 연락에 공부할 때 국민들 지키는 정의로운 검사 되려고 한 줄 알아? 50억 100억 챙기려고 했지. 판사들이 내가 나중에 판사 돼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들 위해서 좋은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들보다 우리 누구누구 형님처럼 고문비로 몇천만 원씩 땡기는 그런 판사들,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라왔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권력을 그대로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검찰 개혁이 될 리가 없고 사법법 개혁이 될 리가 없고 언론 개혁이 될 리가 없어요. 결국은 그거를 뚫고 나가는 동력을 주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 에이씨, 주말에 맹지나 보러 가야겠다. 자, 맹장은 있습니다만.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김현희의 칼기 폭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87년 그 다음에 올림픽이었죠. 87년 대선 직전에 칼기가 폭파되고 그새 또 금방 잡아갖고 들어와가지고 대선 바로 며칠 전에 김현희를 압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나오는 조건 중에 김현희가 폭파시켰다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현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10년 후에요. 97년에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당시 국정원장이 이종찬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 이종찬 씨가 이번에 우당 이회영 선생 그 행사장에 나타났죠. 윤석열 나왔던 바로 그 행사. 이 사건은 제가 알고 있기엔 그래요. 그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이 덮어버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그 당시 양기부 등이 이제 만든 사건일 거라고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덮어버린 이유가 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게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이 갖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정권을 떠나가지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건은 그 당시 전두환이 조작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덮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칼기 폭파 사건 이야기 증인 막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뭐 대한민국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배가 쪼개질 만큼의 어뢰를 맞았는데 형광등은 안 뽀개지고 비행기가 뽀개질 수 없는 약에 폭약이 터졌는데 비행기는 뽀개져 버려.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형태는 대한민국 건국대에 대해서 하나의 형태, 한 국채로서 유지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였다라는 걸 인정하고 반성해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관성적으로 게 있긴 한데 저는 결국은 한 번은 밟고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밝혀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부분 바뀌었죠. 방향성이. 근데 그 정도로 기득권이 갖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벽들이 있다는 거죠. 재벌들 카르텔 깰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재명 재벌들 카르텔 깨줘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가져가는 몫이 좀 줄어들게 하는 그것이 현실적인 개혁이다. 그래서 그 재벌들이 독과점으로 벌어들인 돈을 일자리 만들고 뭐 만들기 좀 어렵겠지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생활 속의 실용주의적 개혁을 이재명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눈에 띄지 않으면요 결국 지지율 떨어져요. 나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집에 가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 1년 차. 근데 그 사이에 또 수도 없이 많은 지지고 볶는 일이 있다가 보니까 나도 같이 늙어가면서 결국엔 또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임기 말인데도 45% 나오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 데자뷰 같은 거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또 우리가 정권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그렇겠네요. 저쪽에 이제 서동교처럼 올리고 있는 게 있죠.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지금 지들이 서동교처럼 올리는 게 있어요. 이재명이 되더라도 다음 우리가 갖고 온다. 근데 이재명식으로 해서 지금 스타일대로 대통령을 하게 되면 내 생각에는 민주당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 그런 그쪽 무리들은 저는 역사에서 효용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들이 끝을 맺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암흑기를 상징하던 세력이잖아요.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잘못도 눈을 감고 넘어가야 했던 시절, 그 시절에서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누리던 자들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국민들에게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촛불도 꺼지기 전에 반짝반짝 한다고 이렇게 한 번씩 빛을 좀 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렇게 역사적 효용이 다 하고 지금 꺼져가는 과정을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 주말에요. 그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녹화로 돼 있는 방송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도 있고 특히 내일 낮에 있을 안병아 치안감 방송이 있고요. 안병아 치안감은 내가 인터뷰 보고 내가 감동 먹었던 게 5.18이 일어나가지고 진압 들어가죠. 진압이 들어가는데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계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 대책회의에 안병아 치안감이 그 당시 경무감이죠. 나중에 추서된 게 치안감이고 치안감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 아니고 전국 경찰청장이 치안감이에요. 계급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전남, 광주가 전라남도랑 분류되기 전이니까 소위 말하면 전라남도 경찰국장, 경찰청장 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찰이 거기 도청 진압하라고 해요. 그 안병아 치안감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시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다. 바로 잡혀가서 고문받고 직위 해제되고 투병하다가 8년 만에 돌아가세요. 안병아 치안감 이야기 인터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부산행 598 부산행 준비되어 있고요. 토요일 5시. 네. 그리고 늘 재밌는 네버엔딩 스토리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 청국장도 준비되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정권 연장 재방송 한번 나갈 거고요. 자, 이게 새날 네. 좀 같이 해주시고요. 네, 부산행엔 우리 헬마우스 유튜버 헬마우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마우스가 나온다는 말을 유튜브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헬마우스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산행에 한번 놀러 오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토요일 5시에 꼭 예, 많이 예. 봐주세요. 자, 새날 몰라.